예, 트렁크 살해인 사건의 용의자 김일권이 범행 8일 만에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체포 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증오 분노 때문인지 분석해보고 이 여성분들 마트 주차장 이용하실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범행 8일 만에 어제 오전에 이제 김일권이 잡혔습니다. 뭐 1,000만 원 상당 현상 수배금 내고 했는데 결국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 어제 너무 잘했어요. 저희들 참 방금 전에도 그 검거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경찰과 2명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뛰어들면서 잡았는데 지금 장면 잠깐 나올 텐데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흉기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 개죠. 세 개죠.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들고 있었고, 그렇죠. 하나는 복부에 사고 있었고, 독일식 저 칼인데요. 쌍칼, 그 쌍둥이 칼이라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주머니에는 또 이 카터 칼 이게 있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제 지금 저기 현장 나오는데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잡아 돌리면서 쓰러뜨리는 걸 보면서 평상시 훈련이 제대로 됐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찌르는 사람을 정면에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손을 잡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중심을 잃게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엎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훈련이 좀 된 경찰관들이다. 근래에 저 늑장 출동하고 사고치고 해가지고 저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셨을 텐데 저 장면을 보면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경찰이 제 할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검거를 한 건데 동물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8시 반 아마 그 동물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들어가가지고 계속 안 열어주니까 9시에도 가고 10시경에 이제 결국 들어가서 내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안락사 시키는데 필요한 그 주사약을 달라. 근데 그런 거는 동물병원에서 줄 수 없거든요. 강아지를 가져오라고 시키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칼을 들고 아마 위협을 하니까 안쪽에 약재실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112로 신고를 했고 그걸 이제 출동한 경찰관이 그 도주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현장 그 자동차 뒤에 숨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잡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진압을 하게 된 것이죠. 동물병원에 계신 분이 먼저 신고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출동을 받고 이제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김일권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데 그건 형사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바로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전단지에 나오면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실물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하는 거는 경찰관은 나름으로서 이거 절차입니다. 그래요. 자, 어제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로 이제 소송이 될 거 아닙니까? 취재진한테 얼굴을 공개했는데 예전에 그 나왔던 강력범들하고는 정말 사뭇 달라요. 태도가. 정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심지어 화까지 냈잖아요. 다시 그 장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시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안락 사용량은 왜? 선생님,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형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잔혹하게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냉담함, 뻔뻔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그 히키코모리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거의 혼잣말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 혼잣말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마치 안심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현실적 감각이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이 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 글쎄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인 이상 징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신과 조례에 보면 정신병리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 선생님, 많이 강력범들 잡아 보셨잖아요. 근데 흉악범들 보통 잡히면 모든 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거나 뭔가를 모자나 뭐 점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을 주나요? 저도 이제 우리 박 소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저 사람한테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는 거는 무리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뭐 실제로 일선에서 겪어보면 그렇죠. 이 사람 전과가 22범이에요. 예. 이미 22범이면 그 이 40대 이제 중반의 나이에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이 마음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적개심이 깔려 있습니다. 아. 거의가 다 공통되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처음에 자기가 구속될 때 교도소 갈 때 억울하게 갔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쌓여있는 게 있고 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락거리면서 형량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1년 받을 걸 남은 1년 받는데 나는 2년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누적되다 보면 이 적개심이 굉장히 내재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예,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전과에도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예. 바꿔서 얘기하면 폭력성이 내재돼 가지고 공권력이 대응하는 예. 형태의 어떤 그게 형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는 전부 선입니다. 아.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악이에요. 악으로. 그게 서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행위일지라도 예. 악으로 보는 경향. 선과 악.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현실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옛날에 공주 치료보호감호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 국립법무병원에 아마 그 정신질환 감정 의뢰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요. 예. 자, 동물병원을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안락사 약품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왜 이 안락사 약이 필요했을까?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자살 쪽으로 무게를 주고 싶기는 해요.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예.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두 가지 형태겠죠. 자살 아니면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도 사실은 동물병원에서도 제발 좀 안락사약으로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살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자기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 본인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거기다 또 사회성도 좀 떨어졌어요. 교도소로 워낙 들락거리다 보니까 예. 죽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뭐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이니 목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또 고통스러운 방법은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쪽에 보고 꼭 하나 이제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또 나름 판단을 한다면 여죄를 캐봐야 됩니다. 2년 동안 이 사람이 나와서 범죄를 안 했을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2013년에 교도소 13년 나왔잖아요. 여름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번 일이 있기까지 2년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를 전부 조사해봐가지고 무슨 그 안락사 약이 이용된 그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자살용으로 구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과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나를 안락사약으로 죽여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양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입으로는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야 해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혼자 나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데 이거로부터 나는 살아야 해라고 읊조리면서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한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교도소를 굉장히 오랜 기간에 있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해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나왔어요. 메모지에 경찰, 형사, 판사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배달 업소의 여사장 뭐 이런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살생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경찰은 실제 이 사람들을 범행 타겟으로 잡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모지 왜 만들었다고 보시죠? 살생부라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확인한 바에 하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김일곤이하고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보복 목적의 어떤 그 리스트를 작성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제 이름 엄청 적혀 있었어요. 그래요? 범인들 통상 그렇게 적습니까? 형사분들 이름을? 이렇게 형사들 이름 적어놓고 하는데 다만 여기 이제 섬찟한 게 있어요. 담당 형사는 당연히 이름 적힙니다. 검사도 적힐 거고 판사 적힐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제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손가락이 골절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치료 입원한 병원에서 의사하고 마찰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그랬다는데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 또 적어놓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조그만 감정이 있어도 또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 여직원하고 또 뭐 좀 감정이 있었나 보죠. 그런 분 이름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로 봐서는 정상은 뭐 실현 가능성하고 별개로 하고 별도로 하더라도 정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은둔형 외톨이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런 태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실 뭐
저 고시원 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어딘가에 은둔해서 네. 이런 걸 작성을 하고 네, 또 네. 보복 심리를 키우고 네. 범죄 행위를 하고 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이 사람은 현실성이 없다. 현실에 부적응을 했죠. 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고 나와서 지금 이 한 달, 1년 정도를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일상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전혀 좀 적응을 못한 사회 사람이 부적응자군요. 부적응자이기 예, 때문에 예.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합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또 그다음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뭐냐면은 방에 들어 앉아서 예.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감정만 중요한 건데 이 감정에서 저는 상당히 이 사람이 나르시스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것은 점에서? 뭐냐면은 예, 예. 나르시스틱이라고 할 때 정말 나는 화려하게 나는 정말 공주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거하게 설명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가 오로지 나한테만 그래서 나는 살아야 돼. 예, 예.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복수를 해야 돼. 예.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서 내가 응당 보복을 해야 돼. 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은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 처단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유아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범행 예. 이후에 예. 자, 속초, 울산, 부산, 예. 경기 지역 다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잡힌 곳은 성동구란 말이죠. 그렇죠. 범행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예. 사실은 더 멀리 벗어나고 숨기가 이게 마련이잖아요. 예, 예. 심리가. 근데 왜 이런 곳에 가깝게 아. 다시 나타났을까요? 범행이 들통나고 난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예요. 그래요?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고 예. 저도 이제 이 사건 나와서 많이 조언도 했습니다. 인근 현장 주변. 그전에도 우리가 사건을 해보면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에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집중됐다가 예. 어느 정도 단서가 없어지면 쫙 나갈 때 나가죠. 은신해 있다가 나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 전과 22분. 이거는 이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예. 이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이 있고 자기가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좀 살았지 않습니까? 고시원에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장소를 선호해서 예. 일반 그 범인들하고 동일한 그 어떤 양태를 보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경찰들도 아마 그쪽에서 눈을 띄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이제 김일권 얘기는 차량과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단순 어떤 강도 행위만으로 정말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근데 미심쩍은 분이 굉장히 많잖아 이후에 네. 시신 훼손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저희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 아닙니다. 저는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자꾸 뭐 이 본인 잡아다 놓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본인은 뭐 마트에서 뭐 배달할 때 여성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느니 예. 여성 혐오증 운운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단순한 강도의 목적이었다면 구태여 부담스러운 살아있는 여성 그것도 성인 여성을 태우고 그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다닐 이유가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성범죄 목적의 어떤 범행이었고 또 여성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가진 여성 예. 돈 있는 여성이 혐오증이 있었다면 예. 50대 이상이 맞아요. 대상은 전부 다 30대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 가해를 한 사람들. 이거는 성적인 어떤 거기에서 피해 여성. 그래. 그걸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나머지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립스틱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립스틱이라는 것은 여성을 어떤 상징하는 맞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예. 왜 자기가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까지 그 립스틱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예. 어떤 본인은 뭐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예. 그 혐오감이던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이상적인 대상으로 봤던 어쨌든 여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사람이 여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건 성범죄로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죠. 예. 이 립스틱이 이번 피해자 거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가 또 있을지에 대한 조사도 예. 해야겠지만 예. 이 사람이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증이든 여성에 대한 집착이든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소장님 주부시잖아요. 네. 이번 이 사건을 보시면서 마트 주차장에 가기가 두렵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주부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블로그에 이런 거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사실 뭐 마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곳, 학교, 심지어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올 때도 지하 주차장에다 지금 차를 세웠는데 예, 예. 사실 모든 지하 주차장이 다 무섭습니다. 여자 그래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차 안에 있었다가 뒤에서 칼을 들이댔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예. 지나가는 사람 같이 했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미우고 가는 것 같다가 칼을 들이댔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낮 2시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밤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공공장소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새벽에 사람이 없는 지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들만 타겟이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겁이 나고 예. 인원을 보충해 주시는 방법을 아. 어떻게든지 써야 한다. 왜냐하면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CCTV는 사후 조치지 사전 예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원을 좀 필수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 사실 우리나라 CCTV 이 방범 체계 정책이 잘못됐어요. CCTV는 설치만 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에요. 엄밀히 예, 얘기하면 예, 나중에 예. CCTV는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게 같이 존재할 때 한 세트로 맞는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가 설치만 해놓고 켜놓기만 상시 하고 모니터링을 보진 하는 않았구나. 인원은 예, 없어요. 예. 그렇다면 차제에 수요자 이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는 예. CCTV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예.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필요할 것 좋은 같고요.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돈 벌으시는 분들이 인력을 좀 배치해 줘야 됩니다. 인력도 인력도 좀 배치해 주고요. 이제 그 호주나 이거 외국 사례를 보니까 대형 마트는 예. 일단은 나갈 때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제 장치가 2번 정도 있어요. 그렇군요. 열리는 문이. 아. 요 정도를 좀 확보해 주는 것도 보다 이 여성들한테 안전한 것 알겠습니다.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